분신처럼 매일 착용했던 넥타이가 이젠 옷장 구석에서 썩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넥타이가 옷장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잿빛 먼지가 손가락 끝에 까슬하게 묻어납니다. 34년을 제 목에 매달려 있던 식구 같은 물건이었는데요. 저는 강남 테헤란로 12층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22명, 연매출 70억을 찍던 시절도 있었어요. 강남 주상복합, 대형 교회, 종합병원, 제 도장이 안 찍힌 건물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정 소장, 정 박사, 정 대표, 불리는 이름만 3개였습니다. 그만큼 벌었습니다. 은퇴할 무렵 자산이 13억이었어요. 강남 32평 아파트 한 채, 사무실 지분, 예금까지 통장 숫자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억 빚이 저를 짓누르고 있고 한 달 수입이라고 해봐야 40만 원. 종로 뒷골목 한 평짜리 고시원,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담배 한 갑을 나흘로 쪼개 피우고 도시락 하나로 이틀을 버팁니다. 거울 속엔 낯선 노인이 서 있어요. 넥타이 풀린 목이 닭 모가지처럼 야위었고 눈 밑엔 거뭇한 그늘이 사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녕 저란 말인가? 4년 전에 저를 지금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에이, 저런 전문가가 설마.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빈곤 노년이라는 단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해당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저도 작년까지 딱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오늘만은 채널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뼛속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고시원 천장엔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한 평짜리 방 한가운데에 덜렁 매달린 이놈은 밤새 깜빡거려요. 잠은 안 오고 눈만 천장에 박혀 있을 때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그 파노라마의 첫 장면,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가던 시절 말이지요. 12층 통유리 너머로 강남 빌딩 숲이 쫙 펼쳐지는 그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제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어요. 정상훈 건축사 사무소. 그 7글자가 34년 동안 제 인생의 간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 간판을 보면 없던 힘도 솟아났지요. 사무실 직원은 22명, 설계팀, 감리팀, 격리, 막내 인턴까지 합치면 한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어이, 김 소장. 커피 한 잔 줘봐. 매일 똑같이 오간 그 인사가 그렇게 그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땐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딴 게. 제 나이 32세 때였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9년 굴렀지요. 설계팀 과장 달고 있을 때 더는 남 밑에서 못 산다 싶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남들은 대기업에 축자사자 들어가려는데 당신은 박차고 나가요? 애들이 둘이에요. 명자야, 내 손에 자격증 있잖아. 설계는 내가 상위 1%야. 3년만 고생하자.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실제로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거든요. 여름엔 땀띠가 등에 돋고 겨울엔 난로 하나로 버텼어요. 첫 수주는 동네 상가 한 채, 설계비가 달랑 300만 원. 그 돈 들어왔을 때 아내가 봉투를 붙잡고 우두커니 앉아있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소장한테 맡기면 도면은 볼 것도 없다고요. 상가에서 주상복합으로, 주상복합에서 대형 교회까지 사무실도 옮겼지요. 지하에서 2층, 2층에서 6층, 최종적으로 테헤란로 12층, 통유리 사무실 입성이 제 나이 45세 때였어요. 그날 아내와 둘이서 호텔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다. 당신이 해냈지. 당신이 뒤에서 안 버텨줬으면 난 진작에 고꾸라졌어. 아내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자가 40 넘어서 마누라 앞에서 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지요. 잡고 나서는 일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계 대기 순번이 1년 반까지 밀렸어요.
연매출이 70억을 찍던 해 직원들 상여금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돌렸습니다. 업계에선 저를 정 박사라고 불렀어요. 도면 하나로 건물의 운명을 점친다고 그렇게 불렀지요. 지방시장이나 군수가 서울 올라오면 제 사무실부터 들렀고 자물쇠만 한 건에 300만 원, 설계 본업 외 자문만으로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이거였어요. 도면 하나만 잘 그리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어요. 잘 나가는 놈이 제일 먼저 낭떠러지 본다는 거. 그 말이 딱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일상. 아내 이름은 김명자.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이었지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서 7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자식 둘을 두었습니다. 아들 정재원은 연세대 경영학과, 딸 정수빈은 이화여대 약학과. 재원이가 합격 통지서 받던 날 아내가 엉엉 울었어요. 저녁 식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내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저는 소주 한 잔 반주 삼아 젓가락을 놀렸지요. 저희가 살던 집은 대치동 32평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시세가 10억을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학원과 네온사인이 쫙 펼쳐졌어요. 제가 68세 되던 해 아내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둘이 좀 쉬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놀면 뭘 해. 도면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허리는 시큰거리고 눈은 돋보기 없이 안 보이고 그의 말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실 지분은 20년 동고동락한 김 소장한테 5억에 넘기고 저는 명예대표로 물러나기로요. 은퇴 당시 자산은 어림잡아 13억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10억, 사무실 지분 5억, 예금 4억, 그중 일부가 장기 분납이었지만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중산층 상위는 된다고 믿었지요. 골프 치고 손주 용돈 주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강남 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대표들, 업계 선후배들까지 한 200여 명이 왔어요. 꽃다발이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은퇴는 해도 이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떼진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이 문제였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3년 뒤에 어떻게 돌아올지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첫 달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늦잠 자고 아침 산책하고 아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점심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요. 여보, 이게 사는 거네. 당신 이제야 맛 알았지. 34년 동안 회사에만 붙어 있었으니 그때까지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하다고 믿었습니다. 13억 자산이면 부부 둘이서 20년 살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6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학 선배 박형이었어요. 업계에서 시행사 사장 하던 양반. 평소엔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골프 치러 오라는 거예요. 정 소장, 시간 좀 있나? 내가 괜찮은 거 하나 물고 왔어. 자네 귀에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 전화를 받은 날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면을 놓은 지 반년이 됐는데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설렘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양평 골프장에서 만난 박형이 라운딩 3홀 돌고 나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권이 하나 있는데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뭔가 잃어버렸다 싶을 때입니다. 은퇴 반년이 지나니까 저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꾸만 두리번거렸어요. 노후 자금은 그대로 있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비어서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채울 뭔가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박형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박명재 형, 저보다 3살 위 대학 선배, 건축공학과 선후배로 만나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설계 쪽으로 갔고 박형은 시행 쪽으로 갔지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늘 정 박사, 자네는 너무 도면만 들여다봐. 돈이 될 자리는 도면 밖에 있어 하던 양반이었어요. 그날 양평 골프장 클럽하우스 라운딩 3홀 돌고 나서 박형이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 소장 잠깐 앉아봐. 내가 1년째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자네 귀에 꼭 넣고 싶어서 왔어. 박형이 가죽 가방에서 도면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쪽 부지였어요. 3,000평, 도시형 생활주택 140가구, 총 사업비 120억, 수익률 최소 30%.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행이자 2% 시대에 30%가 어디 가당키나 한 숫자입니까? 자네가 3억만 넣어주면 집은 5대5, 나머지는 내가 다 세팅해놨어. 대출 은행도 토목 시공사도 인허가도 자네는 도장만 찍으면 돼. 밤새 고민했어요. 3억이면 제 예금 4억 중에 딱 한 발만 빼면 되는 금액. 성공하면 3년 안에 3억 수익, 설계비까지 받으면 6천만 원 추가.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보, 앉아? 옆에서 아내가 돌아누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말해뒀어야 했는데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제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제가 걸어 들어가면 다들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이젠 고개만 까닥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34년 동안 쌓아 올린 정 박사 소리가 반년 만에 휘발된 기분이었지요. 근데 시행에 참여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 소장, 이번에 120억짜리 프로젝트 주관하신다면서요. 그 소리가 돌면 제 이름 석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그게 탐났습니다. 솔직히 돈보다 그게 더 탐났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명자야, 박형이 괜찮은 거 하나 물고 왔는데 같이 들어갈까 해. 아내 수저가 딱 멈췄어요. 시행이요? 여보, 당신 은퇴했잖아.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거야. 박형이 알아서 다 굴려. 나는 도면만 봐주면 돼. 박 사장님 그 양반. 작년에 한 건 말아먹었다는 소문. 당신도 들었잖아요. 명자야, 박형이 날 속이겠어? 40년 지기야. 아내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집 한 채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예금도 반절만 쓰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땐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34년 동안 건물 올리는 거 내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는데 시행 하나 못 굴리겠나? 근데 설계하고 시행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도면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 굴리는 손도 밝을 거라는 건 제가 혼자 만든 착각이었지요. 그 착각을 깨달았을 땐 이미 통장에 빨간 줄이 쫙쫙 그어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박형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장을 꺼내 3억을 법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어요. 정 소장 고마워. 3년 뒤에 내가 큰절할게. 박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현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재원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박 사장이란 분 진짜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시행사 연대보증 선 어르신들 끝이 안 좋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서류 한 번만 저한테 보내봐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재원아, 아버지가 34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이야. 훈수 두는 거 아니다.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제일 무서운 경고였어요. 뒤 경기도 남양주 부지에 가봤더니 허허벌판 농지였어요. 형님,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미래 가치야. 3년 안에 지하철 들어와 대기업 물류센터도 짓는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살짝 걸렸습니다. 근데 박 형이 그렇다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꿈을 꿨는데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혹시 뭐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요. 저는 알겠어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콱 박히더군요. 여자의 육감이란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3억을 넘긴 지 꼭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비 넥타이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저 정상훈이 공동 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이 자리에 훌륭한 건물 올리겠습니다. 박수 소리에 다시 어깨가 펴졌어요. 그런데 기공식이 끝나고 박 형이 저를 잠깐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소장, 은행에서 연대보증 하나 부탁한다는데 서명만 해주면 안 될까? 형식적인 거야. 5천만 원짜리 아주 작은 거. 연대보증이요? 아들이 그거 절대 서지 말라고. 어허, 5천만 원이야. 내가 책임지고 한 달 안에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박 형 눈을 봤어요. 40년 지기의 눈이었지요. 그날 저녁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게 첫 사인이었어요. 그 5천만 원짜리 사인이 20억 빚으로 불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그게 쇠고랑인 줄 모릅니다. 반지처럼 가벼운 줄 알지요. 제 연대보증이 그랬어요. 5천만 원짜리 사인 한 번이 어떻게 20억 쪽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갔어요. 안전모 쓰고 장화 신고 현장 돌아다니니까 기운이 팍팍 솟더라고요. 정 소장님 왔습니까? 그래, 기초는 잘 들어가고 있어? 소장 소리 들으니까 또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사 시작 보름쯤 지났을 때 박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소장, 연대보증 한 것만 더 부탁한다네. 이번엔 3억. 금리 때문에 자네 이름이 들어가야 돼. 1년 뒤면 분양 들어가니까. 형님, 지난번 것도 안 갚은 걸로 아는데요. 아, 그거 금방 처리할 거야. 이번 대출 나오면 그걸로 먼저 정리해. 머리가 복잡했지만 박 형이 간절히 부탁하니 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이번에도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요.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사에 걸린 거예요. 주변 도로 폭이 좁아서 140가구 들어오면 교통 혼잡 심각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시공사가 공사를 잠깐 멈췄습니다. 매일 공사비 수천만 원이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 소장, 걱정 마. 두어 달이면 해결돼. 그런데 두어 달이 넉 달이 되고 6달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하자가 발견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까지 벌였어요. 공사가 멈춘 동안에도 인건비, 자재값, 현장 관리비는 나갑니다. 몇 달 쉬는 새 공사비가 애초 계획보다 20% 불어나 버렸어요. 그 무렵부터 잠자리에 들면 천장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억, 5천, 3억. 제 돈과 보증 금액이 자꾸 숫자로 보였지요. 박 형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정 소장, 이번엔 5억짜리 연대보증. 공사 재개하려면 자금이 당장 필요해서 진짜 마지막이야. 형님, 저 이거 무서워요. 박 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 소장,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넣은 3억 돈도 다 날아가. 이 보증서야 공사 돌아가고, 공사가 돌아가야 분양되고, 분양돼야 자네 3억도 돌아와. 선택은 자네가 해. 제 앞에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서 손실 확정, 하나는 사인으로 다 살리기. 후자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인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소주 2병을 혼자 비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처럼 평생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왜 3번, 4번 사인을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처음엔 3억이 아까워서 사인하고, 다음엔 3억 5천이 아까워서, 그 다음엔 6억 5천이 아까워서, 뒤로 갈수록 포기할 수 없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게 시행사들이 투자자 묶어두는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넣은 거 아까우면 한 번만 더 도와줘. 이 말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진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밤중에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은행 등기 우편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3억짜리 연대보증 관련 대출 이자 안내 고지서. 이게 뭐예요? 5억 대출이라니요? 당신 지분 투자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 형이 부탁해서 보증을. 분양 끝나면 다 정리돼. 아내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보증 몇 개나 섰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5천, 3억, 5억, 합의 8억 5천. 아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원이한테 뭐라고 해. 죄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아닙니까?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저는 각서 아닌 각서를 썼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거 정리한다. 추가 투자 및 보증 서지 않는다.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여보, 당신 그 자존심에 각서까지 쓰시고 믿을게요. 제발 믿게 해줘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내가 믿는 대로 굴러가 주지 않더군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14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이 쌀쌀한 허허벌판에 웅장하게 섰어요. 박 형과 저는 그 앞에 서서 담배를 한 대씩 피웠습니다. 정 소장 드디어 섰다. 형님, 이제 분양만 남았네요. 근데 이상하게 가슴이 싸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여기서 멈춰라고 신호를 보내던 거였는데 저는 듣지 못한 겁니다. 한 달 뒤 분양 공고가 나갔어요. 박 형이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3개월 안에 완판 가능하다고 마케팅팀에서 자신한데, 그런데 분양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평당 2,100만 원. 주변 시세가 평당 1,5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형님, 분양가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게 시행의 묘미야. 비싸게 받아야 수익이 나지. 입지가 좋으니까 다 팔려. 걱정 마.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미 배에 올라탄 뒤였습니다. 내려야 할 시기는 진작에 지났어요. 3달 안에 완판.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한 약속이 될 줄을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면은 잘 봤지만 인심은 못 봤습니다. 건물은 세웠는데 사람은 안 왔어요. 분양 공고 나간 지 한 달, 140가구 중 계약 건수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가구였습니다. 딱 8가구요. 이 숫자를 보고한 건 분양 시작 4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 소장, 지금까지 계약 8건이야.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9주 동안 8건이면 140가구 다 빠지려면 2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형님, 분양가 좀 내립시다. 안 돼. 한 번 내리면 이미 계약한 8건 사람들이 난리쳐. 수습 못해. 전화를 끊고 사무실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빌딩 숲이 보였어요. 34년 동안 저 숲에서 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은행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천만 원씩. 박 형이 또 전화를 했어요. 정 소장, 운영 자금이 바닥이야. 임시로 5천만 원만 넣어줘. 월 이자 한 번만 막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싫다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8억 5천이 걸려 있었으니까. 아내 모르게 예금을 또 한 번 헐었어요. 남은 1억에서 5천을 빼고 보내니까 통장에 5천만 원이 달랑 남았습니다. 제 예금 4억이 반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아내가 화장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요. 어제 꿈에 이 집이 불타는 꿈을 꿨어요. 당신이 불 속에 서 있는데
내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어요. 명자야, 분양 시작했고, 이제 곧 정리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지금도 후회가 돼요. 그때 다 털어놨어야 했는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잔금 25억을 달라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낸 거예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정 소장, 하나 방법이 있어. 자네 아파트 담보로 추가 대출 받아서 시공사 좀 달래자. 일단 급한 불 끄자. 아파트, 제 마지막 보루. 아내한테 각서 쓴 그 집. 형님, 아파트는 안 됩니다. 박 형이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정 소장, 여기서 배 가라앉으면 자네 집이든 내 집이든 다 같이 물속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형 말이 틀리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도합 12억. 여기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걸 다 제가 떠안아요. 도박하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그 사람들 심리가 딱 그때의 저였습니다. 한 판 지면 본전 생각이 나고, 본전 찾으려고 두 판 치면 더 깊이 빠지고, 세 판 넷째 판 치다 보면 이게 도박인지 본전 회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건축사 사무소 34년 운영하면서 도박은 한 번도 안 해본 제가 은퇴 1년 반 만에 제일 큰 도박판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결국 저는 아내한테 숨기고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담보 대출 5억을 신청했어요. 은행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상훈 고객님, 총 부채가 13억 5천입니다. 자산 대비 과다 대출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분양 들어가면 바로 갚을 겁니다. 서류 통과되고 5억이 시행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 돈이 들어간 순간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아내 손에 담보 설정 통지서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이건 또 뭐예요? 우리 집에 근저당이 설정됐다는데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명자야, 미안해. 5억만 잠깐 쓴 거야. 아내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저었어요. 그 모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보, 당신 각서 썼잖아요. 그 각서 다 거짓말이었네요. 저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명자야, 정말 마지막이야. 여보, 마지막이라는 말,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4번째예요. 그날 밤 아내는 짐 가방 하나를 꾸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잡지 못했어요. 잡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딱 2달이 되던 날, 박 형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집에 가봐도 문은 잠겼고, 박 형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남편이 해외에 나갔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 형이 도망간 거예요. 제 40년 지기가 저를 버리고 해외로 튄 겁니다. 다음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상훈 고객님, 공동시행자 박명재 씨 연락이 안 됩니다. 대출 이자가 연체 시작됐고 연대보증인이신 고객님께 전액 상환 의무가 돌아갔습니다. 전액, 총액 20억 5천. 그 숫자가 제 눈앞에 시뻘겋게 떠올랐습니다. 상담원이 물티슈를 건네줬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개인 파산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파산. 그 단어가 제 귀에 천둥처럼 박혔어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캄캄하냐? 혼잣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 벤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34년 건축사 인생에서 가장 긴 길이었습니다. 얻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맞춰볼게요. 모든 걸 잃고 난 뒤입니다. 34년 건축사 인생이 진짜 교훈 한 문장을 저는 그때 얻었습니다. 나는 도면만 알았지 사람은 몰랐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경매 개시 결정문.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전체가 경매 대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날 오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들 재원이가 소개해준 금융권 전문 변호사였어요.
정상훈 선생님, 박명재 씨가 잠적한 이상 법적 책임은 선생님께 돌아옵니다. 연대보증 8억 5천, 박 씨 단독 대출 공동 책임 전환분 7억, 선생님 담보 대출 5억, 총 20억 5천입니다. 20억 5천. 변호사 입으로 직접 듣고 나니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상태로는 개인회생도 쉽지 않습니다. 파산 절차 가시는 게 나은데 그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강남 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34년 동안 이 거리 주인처럼 걸어 다녔는데 그날은 낯선 동네에 온 사람 같았어요. 종로 3가 골목에 들어서니 허름한 선술집이 있더군요. 거기서 소주 2병을 까고 막걸리 1병을 더 마셨습니다. 주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손님 오늘 일 있으셨나 봐요 라고 했어요. 집이 넘어갔어요 아주머니. 아이고 어째. 낯선 주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 남의 술집에서 터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여보, 저는 친정에서 당분간 살기로 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이 더 무너질까봐 미안해요. 힘내요. 저는 그 문자를 10번은 읽었을 겁니다. 힘내요 3글자가 그렇게 차갑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먼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주말 아들 재원이가 찾아왔습니다. 회생 변호사 연락처 서류를 들고요. 아버지, 저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수빈이는 지금 연락도 못 받겠답니다. 엄마 우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어요. 딸 수빈이는 정말 연락이 안 됐어요. 그해 겨울 제 손녀 돌잔치가 있었는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박 형한테 3억 준 거 아니에요. 연대보증 사인한 거도 아니에요. 아내한테 숨긴 겁니다. 아들 재원이 경고를 무시한 겁니다. 가족을 속였다는 것 그거예요. 돈은 날리면 날리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한번 금이 가면 평생 안 붙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가족 몰래 하시는 투자 있으신가요? 보증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털어놓으세요. 나중에 제 꼴 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석 달 만에 아파트가 낙찰됐어요. 10억 시세였는데 7억 2천에 담보대출 5억 갚고 세금 빼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1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낙찰자가 들어오기 전날 저는 혼자 집에 갔어요. 가구는 이미 다 뺐고 벽지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바퀴 빙 돌아봤어요. 이 집에서 22년을 살았습니다. 재원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거실, 수빈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안방, 아내랑 와인 마시며 건배하던 발코니. 잘 있어라 우리 집아. 빈집 벽에 제 울음소리가 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생활주택도 비슷한 시기에 120억에 낙찰됐어요. 은행 대출, 세금, 법비 빼고 나니 저희 집은 투자자 몫은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결국 저한테 청구된 20억 5천 중 아파트 경매로 5억 정도 갚고 남은 15억 5천이 제 빚으로 확정. 사무실 지분 잔금 2억도 김 소장 사무실 어려움으로 날아갔어요. 34년 같이 일한 사람이라 법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했어요. 파산 과정에서 남은 돈 대부분이 채권자들한테 갔고 제 손엔 3천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파산 결정이 난 날 저는 법원에서 혼자 나왔습니다. 강남역 지하철 플랫폼에서 낡은 점퍼 입은 노인이 졸고 있는 걸 한참 쳐다보다가 저는 움찔했어요. 내가 저 모습이구나. 34년 동안 한 번도 지하철 탈 일이 없었어요. 그날이 제가 지하철을 다시 탄 첫날이었습니다. 차장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흰 머리가 반이었고 어깨는 앞으로 굽어 있고 옷은 낡은 점퍼. 이 사람이 정녕 저란 말인가. 정 박사, 정 소장, 테헤란로 12층의 정 대표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차장의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더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임시방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34년 동안 저는 매일 저녁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는 다 남의 얘기가 된 거지요. 다음 주면 친구 집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우연히 본 광고 하나. 종로고시원 월 30만 원. 급구 입실. 한 평짜리 방. 거기가 제 노년의 첫 번째 주소가 됐어요. 34년의 자산이 한 평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지요. 한 평짜리 방에서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지? 한 달 수입 제로, 빚은 남은 15억, 68살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다음 장의 시작입니다. 가장 긴 복도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시원 복도입니다. 한 평짜리 방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그 복도를 걸어 들어가던 첫날, 저는 34년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5층짜리 낡은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걸어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 4호실, 월세 1일, 화장실은 복도 끝, 공동 주방은 1층.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폭 90cm, 길이 2m. 그게 제 방의 치수였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나니 사람 하나 서 있을 공간만 남았어요. 창문은 없었어요. 대신 천장에 환기구 하나, 형광등 하나, 벽지는 노랗게 바랬고 어딘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제 집 강남 아파트 거실이 72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공간은 한 평, 7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복도 끝에서 누가 화장실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가 귀에 파고들었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다시 맴돌다가 사라지고 첫 새벽에 공동 화장실에 나갔는데 어떤 노인이 저를 보고 싱긋 웃었어요. 어제 들어오셨어요? 네, 첫날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져요. 낯선 사람의 그 한마디가 참 따뜻했거든요. 30만 원은 파산 결정 때 남은 3천만 원에서 나갔어요. 아끼고 아끼면 10달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68살 건축사 자격증은 있어봤자 현장에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김 소장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말끝을 흐렸고 업계 선후배한테도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제 파산 소식이 업계에 다 퍼진 뒤였습니다. 복지관, 시니어 취업센터를 돌아다녔어요. 분신처럼 매일 착용했던 넥타이가 이젠 옷장 구석에서 썩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네요. 넥타이가 옷장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잿빛 먼지가 손가락 끝에 까슬하게 묻어납니다. 34년을 제 목에 매달려 있던 식구 같은 물건이었는데요. 저는 강남 테헤란로 12층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직원 22명, 연매출 70억을 찍던 시절도 있었어요. 강남 주상복합, 대형 교회, 종합병원, 제 도장이 안 찍힌 건물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요. 정 소장, 정 박사, 정 대표, 불리는 이름만 3개였습니다. 그만큼 벌었습니다. 은퇴할 무렵 자산이 13억이었어요. 강남 32평 아파트 한 채, 사무실 지분, 예금까지 통장 숫자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억 빚이 저를 짓누르고 있고 한 달 수입이라고 해봐야 40만 원. 종로 뒷골목 한 평짜리 고시원, 그게 제 전 재산입니다. 담배 한 갑을 나흘로 쪼개 피우고 도시락 하나로 이틀을 버팁니다. 거울 속엔 낯선 노인이 서 있어요. 넥타이 풀린 목이 닭 모가지처럼 야위었고 눈 밑엔 거뭇한 그늘이 사라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녕 저란 말인가? 4년 전에 저를 지금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에이, 저런 전문가가 설마.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빈곤 노년이라는 단어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해당 없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저도 작년까지 딱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부디 오늘만은 채널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 뼛속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고시원 천장엔 형광등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한 평짜리 방 한가운데에 덜렁 매달린 이놈은 밤새 깜빡거려요. 잠은 안 오고 눈만 천장에 박혀 있을 때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그 파노라마의 첫 장면,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가던 시절 말이지요. 12층 통유리 너머로 강남 빌딩 숲이 쫙 펼쳐지는 그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제 이름이 금박으로 박혀 있었어요. 정상훈 건축사 사무소. 그 7글자가 34년 동안 제 인생의 간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 간판을 보면 없던 힘도 솟아났지요. 사무실 직원은 22명, 설계팀, 감리팀, 격리, 막내 인턴까지 합치면 한 식구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어이 김 소장, 커피 한 잔 줘봐. 매일 똑같이 오간 그 인사가 그렇게 그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땐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딴 게 제 나이 32세 때였습니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9년 굴렀지요. 설계팀 과장 달고 있을 때 더는 남 밑에서 못 산다 싶어서 사표를 냈습니다. 아내가 펄쩍 뛰었어요. 남들은 대기업에 축자사자 들어가려는데 당신은 박차고 나가요? 애들이 둘이에요. 명자야, 내 손에 자격증 있잖아. 설계는 내가 상위 1%야. 3년만 고생하자.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실제로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거든요. 여름엔 땀띠가 등에 돋고 겨울엔 난로 하나로 버텼어요. 첫 수주는 동네 상가 한 채, 설계비가 달랑 300만 원. 그 돈 들어왔을 때 아내가 봉투를 붙잡고 우두커니 앉아있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3년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소장한테 맡기면 도면은 볼 것도 없다고요. 상가에서 주상복합으로, 주상복합에서 대형 교회까지 사무실도 옮겼지요. 지하에서 2층, 2층에서 6층, 최종적으로 테헤란로 12층, 통유리 사무실 입성이 제 나이 45세 때였어요. 그날 아내와 둘이서 호텔 스테이크 집에 갔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다. 당신이 해냈지. 당신이 뒤에서 안 버텨줬으면 난 진작에 고꾸라졌어. 아내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자가 40 넘어서 마누라 앞에서 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이지요. 잡고 나서는 일이 몰려들었습니다. 설계 대기 순번이 1년 반까지 밀렸어요. 연매출이 70억을 찍던 해 직원들 상여금을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돌렸습니다. 업계에선 저를 정 박사라고 불렀어요. 도면 하나로 건물의 운명을 점친다고 그렇게 불렀지요. 지방시장이나 군수가 서울 올라오면 제 사무실부터 들렀고 자물쇠만 한 건에 300만 원, 설계 본업 외 자문만으로도 한 달에 2천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이거였어요. 도면 하나만 잘 그리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끌고 갈 줄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어요. 잘 나가는 놈이 제일 먼저 낭떠러지 본다는 거. 그 말이 딱 저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 일상. 아내 이름은 김명자. 저보다 3살 어린 사람이었지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나서 7년 연애 끝에 결혼했고 자식 둘을 두었습니다. 아들 정재원은 연세대 경영학과, 딸 정수빈은 이화여대 약학과. 재원이가 합격 통지서 받던 날 아내가 엉엉 울었어요. 저녁 식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내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저는 소주 한 잔 반주 삼아 젓가락을 놀렸지요. 저희가 살던 집은 대치동 32평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시세가 10억을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실 창으로는 학원과 네온사인이 쫙 펼쳐졌어요. 제가 68세 되던 해 아내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우리 둘이 좀 쉬자.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놀면 뭘 해. 도면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더라고요. 허리는 시큰거리고 눈은 돋보기 없이 안 보이고
그의 말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무실 지분은 20년 동고동락한 김 소장한테 5억에 넘기고 저는 명예대표로 물러나기로요. 은퇴 당시 자산은 어림잡아 13억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10억, 사무실 지분 5억, 예금 4억, 그중 일부가 장기 분납이었지만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중산층 상위는 된다고 믿었지요. 골프 치고 손주 용돈 주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강남 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직원들, 거래처 대표들, 업계 선후배들까지 한 200여 명이 왔어요. 꽃다발이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은퇴는 해도 이 업계에서 완전히 발을 떼진 않을 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이 문제였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3년 뒤에 어떻게 돌아올지 그땐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첫 달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늦잠 자고 아침 산책하고 아내랑 시장 가서 장 보고 점심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요. 여보, 이게 사는 거네. 당신 이제야 맛 알았지. 34년 동안 회사에만 붙어 있었으니 그때까지도 저는 제 노후가 탄탄하다고 믿었습니다. 13억 자산이면 부부 둘이서 20년 살고도 남을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6개월쯤 됐을 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대학 선배 박형이었어요. 업계에서 시행사 사장 하던 양반. 평소엔 안부 전화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골프 치러 오라는 거예요. 정 소장, 시간 좀 있나? 내가 괜찮은 거 하나 물고 왔어. 자네 귀에 꼭 들려주고 싶어서. 그 전화를 받은 날 저는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면을 놓은 지 반년이 됐는데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설렘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양평 골프장에서 만난 박형이 라운딩 3홀 돌고 나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권이 하나 있는데 같이 들어가자고요. 그 제안이 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는지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고개를 끄덕였던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지금도 꿈에서 봅니다.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뭔가 잃어버렸다 싶을 때입니다. 은퇴 반년이 지나니까 저는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자꾸만 두리번거렸어요. 노후 자금은 그대로 있는데 가슴 한쪽이 텅 비어서 바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빈자리를 채울 뭔가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박형한테서 전화가 걸려온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박명재 형, 저보다 3살 위 대학 선배, 건축공학과 선후배로 만나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그런 사이였습니다. 저는 설계 쪽으로 갔고 박형은 시행 쪽으로 갔지요. 술 한 잔 들어가면 늘 정 박사, 자네는 너무 도면만 들여다봐. 돈이 될 자리는 도면 밖에 있어 하던 양반이었어요. 그날 양평 골프장 클럽하우스 라운딩 3홀 돌고 나서 박형이 제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정 소장, 잠깐 앉아봐. 내가 1년째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자네 귀에 꼭 넣고 싶어서 왔어. 박형이 가죽 가방에서 도면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쪽 부지였어요. 3,000평, 도시형 생활주택 140가구, 총 사업비 120억, 수익률 최소 30%.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행이자 2% 시대에 30%가 어디 가당키나 한 숫자입니까? 자네가 3억만 넣어주면 집은 5대5. 나머지는 내가 다 세팅해놨어. 대출은행도 토목 시공사도 인허가도. 자네는 도장만 찍으면 돼. 밤새 고민했어요. 3억이면 제 예금 4억 중에 딱 한 발만 빼면 되는 금액. 성공하면 3년 안에 3억 수익. 설계비까지 받으면 6천만 원 추가.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 보고 누워있는데 자꾸만 숫자가 머릿속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여보, 앉아? 옆에서 아내가 돌아누우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말해뒀어야 했는데 사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 제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엔 제가 걸어 들어가면 다들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이젠 고개만 까닥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34년 동안 쌓아 올린 정 박사 소리가 반년 만에 휘발된 기분이었지요. 근데 시행에 참여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정 소장, 이번에 120억짜리 프로젝트 주관하신다면서요. 그 소리가 돌면 제 이름 석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그게 탐났습니다. 솔직히 돈보다 그게 더 탐났어요. 아내한테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명자야, 박형이 괜찮은 거 하나 물고 왔는데 같이 들어갈까 해. 아내 수저가 딱 멈췄어요. 시행이요? 여보, 당신 은퇴했잖아.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거야. 박형이 알아서 다 굴려. 나는 도면만 봐주면 돼. 박 사장님 그 양반. 작년에 한 건 말아먹었다는 소문. 당신도 들었잖아요. 명자야, 박형이 날 속이겠어? 40년 지기야. 아내가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집 한 채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예금도 반절만 쓰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약속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땐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34년 동안 건물 올리는 거 내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는데 시행 하나 못 굴리겠나? 근데 설계하고 시행은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도면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이 사업 굴리는 손도 밝을 거라는 건 제가 혼자 만든 착각이었지요. 그 착각을 깨달았을 땐 이미 통장에 빨간 줄이 쫙쫙 그어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박형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통장을 꺼내 3억을 법인 계좌로 바로 송금했어요. 정 소장 고마워. 3년 뒤에 내가 큰절할게. 박형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현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재원이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그 박 사장이란 분 진짜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시행사 연대보증 선 어르신들 끝이 안 좋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서류 한 번만 저한테 보내봐요.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짜증이 났어요. 재원아, 아버지가 34년 이 바닥에서 굴러온 사람이야. 훈수 두는 거 아니다. 아들이 한참 침묵하더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제일 무서운 경고였어요. 뒤 경기도 남양주 부지에 가봤더니 허허벌판 농지였어요. 형님,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미래 가치야. 3년 안에 지하철 들어와 대기업 물류센터도 짓는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살짝 걸렸습니다. 근데 박형이 그렇다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꿈을 꿨는데 당신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혹시 뭐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빠져나와요. 저는 알겠어 하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콱 박히더군요. 여자의 육감이란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3억을 넘긴 지 꼭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나비 넥타이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저 정상훈이 공동 시행자로서 책임지고 이 자리에 훌륭한 건물 올리겠습니다. 박수 소리에 다시 어깨가 펴졌어요. 그런데 기공식이 끝나고 박형이 저를 잠깐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 소장, 은행에서 연대보증 하나 부탁한다는데 서명만 해주면 안 될까? 형식적인 거야. 5천만 원짜리 아주 작은 거. 연대보증이요? 아들이 그거 절대 서지 말라고. 어허, 5천만 원이야. 내가 책임지고 한 달 안에 해결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박형 눈을 봤어요. 40년 지기의 눈이었지요. 그날 저녁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게 첫 사인이었어요. 그 5천만 원짜리 사인이 20억 빚으로 불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딱 3년이었습니다. 그게 쇠고랑인 줄 모릅니다.
반지처럼 가벼운 줄 알지요. 제 연대보증이 그랬어요. 5천만 원짜리 사인 한 번이 어떻게 20억 쪽세가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갔어요. 안전모 쓰고 장화 신고 현장 돌아다니니까 기운이 팍팍 솟더라고요. 정 소장님 왔습니까? 그래, 기초는 잘 들어가고 있어? 소장 소리 들으니까 또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공사 시작 보름쯤 지났을 때 박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 소장 연대보증 한 것만 더 부탁한다네. 이번엔 3억. 금리 때문에 자네 이름이 들어가야 돼. 1년 뒤면 분양 들어가니까. 형님, 지난번 것도 안 갚은 걸로 아는데요. 아, 그거 금방 처리할 거야. 이번 대출 나오면 그걸로 먼저 정리해. 머리가 복잡했지만 박 형이 간절히 부탁하니 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인이었어요. 이번에도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요.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사에 걸린 거예요. 주변 도로 폭이 좁아서 140가구 들어오면 교통 혼잡 심각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시공사가 공사를 잠깐 멈췄습니다. 매일 공사비 수천만 원이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 소장, 걱정 마. 두어 달이면 해결돼. 그런데 두어 달이 넉 달이 되고 6달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하자가 발견됐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까지 벌였어요. 공사가 멈춘 동안에도 인건비, 자재값, 현장 관리비는 나갑니다. 몇 달 쉬는 새 공사비가 애초 계획보다 20% 불어나 버렸어요. 그 무렵부터 잠자리에 들면 천장의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3억, 5천, 3억. 제 돈과 보증 금액이 자꾸 숫자로 보였지요. 박 형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정 소장, 이번엔 5억짜리 연대보증. 공사 재개하려면 자금이 당장 필요해서 진짜 마지막이야. 형님, 저 이거 무서워요. 박 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 소장,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넣은 3억 돈도 다 날아가. 이 보증서야 공사 돌아가고, 공사가 돌아가야 분양되고, 분양돼야 자네 3억도 돌아와. 선택은 자네가 해. 제 앞에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기서 손실 확정, 하나는 사인으로 다 살리기. 후자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인을 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소주 2병을 혼자 비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처럼 평생 똑똑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이 왜 3번, 4번 사인을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게 아까워서, 처음엔 3억이 아까워서 사인하고, 다음엔 3억 5천이 아까워서, 그 다음엔 6억 5천이 아까워서, 뒤로 갈수록 포기할 수 없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게 시행사들이 투자자 묶어두는 수법입니다. 지금까지 넣은 거 아까우면 한 번만 더 도와